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좀 쉬었고요. 금요일날 제가 또 영상을 장중에 한번 올렸었고, 어제는 좀 쉬었고, 오늘은 이제 일주일 마감을 하고, 또 내일 새로운 장이 또 저희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또 이번 주 장을 어떻게 맞이할지, 또 마음다짐을 또 다지고, 떨어졌을 때나 올랐을 때나 우리의 마음이 그런 주가에 흔들림이 없도록 훈련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또 소중한 분들이 저에게 힘내라고 또 후원의 소정의 금액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히 잘 받았고, 이게 보니까 구글에서 이게 보내주신 돈의 수수료를 좀 떼고 달러로 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받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받았던 돈보다는 표시된 금액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제 수수료를 좀 떼고 나온 표시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올라가고 이뮤노반트가 올라가고 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를 걸고 또 흔들리지 않게 펀더멘털을 잘 확인하면서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시작을 해봐야죠. 예. 아무튼 보내주신 돈들 소중히 잘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렇게 후원의 힘이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분들의 펀더멘털을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한참 동안 또 잊고 있었던 얘기를 한번 더 드리려고 해요. 제 유튜브 상 보시면 내용이 다 뭐 한올바이오파마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막 자세한 내용을 딥하게 계속 들어간다기보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끼리 댓글에서 이제 열심히 남겨주시더라고요. 또 실력파 분들이 많이 오세요. 또 제 유튜브에는 또 특히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숨어 계신단 말이죠.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를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뭐 차트 얘기나 아니면 뭐 영상 다른 거 아무거나 켜보세요. 일단 차트부터 띄워놓고 시작하거든요. 막 본인들 뭐 유튜브 영상 뭐 후원 계좌번호나 아니면 뭐 회원 가입하라 그러고 뭐 이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뭐 막 보조 지표들 막 띄워놓고 뭐 주가 차트 분석하면서 뭐 일목균형편지 뭔지 전 잘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거 띄워놓고 다 유튜브 하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경쟁사들 이슈나 그런 기업 본연의 내용들에만 집중하는 유튜버가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저의 그 유튜브에 대한 철학이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근본적인 얘기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또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아시는 내용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또 댓글을 달아주는 내용이 보충 설명까지 더 해주시면서 꽤나 실력 있는 펀더멘털들의 그 내용들을 부담 없이 작성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 유튜브가 좀 더 이렇게 펀더멘털에 기반한 한올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에 기반한 유튜브가 촬영이 되는 거는 다 여러분들의 댓글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 알림 설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뭐 감사합니다도 좋고요. 뭐 저에 대한 쓴소리도 좋고요. 네, 모든 내용들은 제가 다 겸허히 안고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힘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한 내용들을 또 밑에 댓글에다가 많이 써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저 또한 도움이 되고 댓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제 유튜브가 제 영상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제 영상은 사실 그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그 투자 철학이나 저희가 한올바이오파마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나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잘 굴려서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정도의 훈련 정도를 제가 더 유심히 하는 것 같고 더 깊숙한 내용들을 다룰 때도 있죠. 물론 영상에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럴 수 있는데 댓글에서 또 그런 실력파 분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이뮤노반트가 이제 6월 달에 지났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언제 하는데 보통 8월 달에 하거든요. 8월 달에. 8월. 2분기 6월 말까지 실적 발표 8월 예상인데 구체적 날짜는 모르겠지만 지금 8월 6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예상 일자.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님. 8월 6일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8월 6일이면은 딱 여름 시즌 한 달 남았네요. 오늘이 7월 6일이니까 여름 시즌이잖아요. 그럼 이때 실적 발표할 때 2분기 실적 발표 시에 그레이브스병 그 관해 데이터 발표가 예상됩니다. 뭐 추가 임상 확장 질환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몰라요. 예. 임상 적응증 확장을 이제 이뮤노반트가 로이반트나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옛날에는 뭐 우리 내년 3월까지 뭐 10개까지 늘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개수를. 근데 이제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그런 거는 투자자들한테 혼동만 생기고 개수만 말하면 뭐하냐 어떤 질환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투자를 못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질환이 시작되면 바로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R&D 데이를 개최를 하거나 그래서 질환에 대한 발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발표들은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없고요. 8월 6일 실적 발표가 있으면 그때 만약에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뭐 그 더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앞에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실적 발표할 때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8월 6일 실적 발표할 때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 6개월간 투약 안 했을 때 그 환자들이 얼마나 질환이 더 증상 호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의 데이터가 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바토클리맙 데이터라서 제 예상은 뭐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상승폭을 기록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바토클리맙의 데이터가 좋다면 140이 데이터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이걸 꾸준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몇 번 안 남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4,000원, 5,000원, 6,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모아갈 수 있는 분들은 이건 본인 판단이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은 본인 판단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모아갈래 하시면 안 모아가셔도 되고, 나는 더 모아볼게요 하면 모아보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일단은 그때 8월달 초순이나 그쯤에 나오니까 현금이 이제 월급 들어올 날이 한 번 아니면 많게는 두 번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월초에 받으시면 두 번이실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매수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죠. 그건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일단은 8월 6일 실적 발표할 때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타이밍을 모르고 일단은 실적 발표할 때 조금씩 더 그때 실적 발표만 하긴 좀 그렇고 임상 데이터들을 발표를 같이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뮤노반트에서 추가 적응증 확장을 위해서 다른 질환에 대한 임상을 시작을 했다면 그때 또 발표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날 잡아서 아예 8월 말이나 그때쯤에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그때쯤에 아마 치과 질환이 있으면 또 따로 발표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실적 발표 예상 일자가 가장 확률이 높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제가 뭘 얘기할까 하다가 종종 저희가 잊고 있었던 특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은 특허 절벽에 다들 처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바이오 주식 시장 분위기를 좀 참고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FDA, 미국의 경우, FDA가 지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사실 좀 혼돈이 많은 시기예요. 제약 약가이나 정책도 그렇고 좀 혼란스럽다. 미국 바이오 시장 분위기가. 근데 여기에다가 특허들이 만료되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곧 실적이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는 제약사들이 줄줄이 나오게 된다. 비엔나 소시지처럼. 그러니까 뭐 에브비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되고 실적이 많이 한 방에 떨어졌고요. 그 뒤에 뭐 스카이리즈나 이런 것들로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로 지금 열심히 잘 홍보하고 해서 만회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특허 절벽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머크 같은 경우도 키트루다가 이제 특허가 2027년인가요? 뭐 만료가 되는데 그게 만료가 되면 복제약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굳이 비싼 약 안 쓰려고 한다 이거죠. 그죠? 물론 SC제형, 알테오제니 SC제형을 지금 변환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나서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허가가 돼도 SC제형이어도 이게 병원 가서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SC제형도 5분 정도 걸리는데 병원 가서 이제 2시간 맞을 거 5분에서 10분 정도에 맞고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값이 SC제형으로 변환하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 SC제형 맞으면 편하지 근데 좀 비싸고 만약에 IV제형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서 싸지면 나는 돈이 없어 2시간 동안 난 맞고 그냥 나올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 실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은 곧 제약사들의 이 시가총액, 주주들이 시가총액을 유지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실적 절벽이 다가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약바이오 회사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신약을 빨리 다른 약을 출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신약 승인이 다가온 라이센스를 사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신약을 승인받기에는 지금 임상 진행 중인 상황들을 억지로 땡길 수가 없어요. 뭐 환자 모집을 내가 더 빨리 해볼게. 뭐 이 정도는 뭐 최대한 하면 가능하겠지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신약 승인이라는 거에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인위적으로 그걸 땡길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 땡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특허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면 또 다른 신약을 어떻게 임상 지금 거의 다 완료된 회사들을 사오거나 라이센스 인을 하거나 M&A를 해서 지분을 다 가져오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바이오텍들을 지금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죠? 중국 바이오텍 회사 기술을 많이 사왔다. 글로벌 제약사에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바이오텍 회사를 사왔다는 거예요. 바이오텍 회사. 그러니까 나중에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미리 사왔단 말이에요. 임상 1상, 2상 단계에서.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현금을 많이 썼는데 그 현금들 쓴 게 사실 특허 절벽 관련해서만 보게 되면 얘네들도 이제 임상을 또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허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회사들이야 뭐 실적 계속 나올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특허 기간이 이제 곧 끝나는 회사들이 부랴부랴 중국 기술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기술을 사오자마자 바로 FDA에서 허가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FDA에서 허가해주기 전에 임상을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상을 또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시간 텀이 너무 길다. 주가 하락, 이 시가총액 하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거 상업화 되는 약물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살짝 보면 중국 바이오텍 회사 많이 사왔죠. 그죠? 그 다음에 비만치료제 얘 때문에 관련 회사들의 기술을 많이 사왔다.
특히 미국 회사가 중국 회사를, 그러니까 돈을 또 GLP 계열 약물들에 대해서 라이선스인을 많이 해왔고, 그런 관련 기술들을 지금 이게 난잡하게 막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레드오션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미국 회사가 이제 중국 회사를 또 사오려면 이제 또 그 투하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러나요? ROI, 이 자본을 투하한 거에 비해 수익률이 생길까 이거죠. GLP 관련 비만 치료제 회사들을 사왔을 때. 이제는 거의 레드오션이 돼서 경쟁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예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대형 제약사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를 엄청 내놓고 있거든요. 존슨앤존슨이 제일 빠른 것 같고, 뭐 알약도 지금 미리 재고도 많이 몇천억씩 재고를 쌓아놓고 지금 FDA 승인만 나면 바로 팔려고 재고도 쌓아놓고 있다고 들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GLP 섹터도 지금 유럽이나 뭐 이런 미국이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 쪽에서도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이 투하자본 수익률만큼의 기대를 이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사 분위기들이 지금 한쪽으로만 너무 쏠려있는 투자 자금이 너무 그쪽으로만 이제 막 집행을 해와서 다른데 이제 신경을 못 썼다 이거죠. 신경을 못 썼다. 그러면 다음 비만 치료제 말고 다음 트렌드 무엇일까? 이 트렌드는 말씀드렸다시피 특허 절벽을 탈출하고, 그러니까 특허가 한 번에 끝나는 절벽을 탈출하고 실적이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약물이 가능성이 높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항암일까? 이게 바로 나오죠. 항암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항암이 1등이니까, 항암제가. 근데 이제 항암제도 키투르다 이후에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부재한 상황. 뭐 이중항체도 있고 ADC도 있고 이중항체도 있고 여러 트렌드들이 있지만 과연 이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항암제를 또 사오거나 개발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임상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물들이 있어서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성공을 해서 내가 출시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확신이면 뭐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 특허 걱정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특허들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뚜렷하게 뭐 이게 엄청난 블록버스터가 될 거다 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약물들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항암제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기술 개발들이 여러 가지로 난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뚜렷하게 뭐 ADC는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이중항체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 ADC가 어떻게 진행이 더 될지, 확장이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ADC는 지금 이제 막 개화되는 시장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독성 때문에 임상을 진행을 더 해서 물론 그 기존 출시된 약물보다 우위성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기존 출시된 약물보다 우위성을 못 보이면 시장성이 없어지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는 특히나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임상 약물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도도 높고, 대규모 임상 진행을 했을 때 부작용이나 아니면 객관적 반응률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보가 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ADC나 뭐 이중항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데 투자할 건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물론 뭐 라이센스 아웃이야 더 나올 수 있죠. 라이센스 인도 나올 수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시간이고. 근데 특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글로벌 제약사에서 많이 지금 특허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ADC 약물을 지금까지 개발했던 것들을 계속 기다리거나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결론 얘기는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뮤노반트나 뭐 하늘바이오 파마나 이렇게 임상 3상까지 얼마 안 남은 약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물들이 지금 후보군에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당장에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약물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증명이 된 약물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바이오 분위기로는 사실 그 다음 섹터가 어디일까? 비만 치료제 너무 레드오션 됐다. 항암제, ADC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리스크도 크고 환자 생명들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고 성공이 뭐 아니면 돈데, 이 ADC 만약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ADC가 있으면 또 엄청난 현금으로 또 들고 가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확보한 약들이 있을까? 뭐 서밋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많이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 정도 상황이 이제 몇 군데 말고는 이제 없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약물들밖에 없을 거고,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사실 많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필요한데, 지금 그 정도의 약물들이 어디 있을까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트렌드가 어디일까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처럼 면역질환 관련 치료제들 FcRn 저해제로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이고, 글로벌 3상을 지금 진행을 계속, 미국, 유럽 3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뮤노반트에서 꾸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존슨앤존슨이나 알지넥스를 통해서 비슷한 데이터들을 계속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M&A를 할 수 있는 상대로는 가장 매력적인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가 지금 많이 안 남은 약물들이 많다. 그러니까 M&A를 당장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약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글로벌 제약사의 숙명이다,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면 뭐 비만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레드오션 시장으로 너무 접근해져 있고, 항암도 ADC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약물 값이 너무 비쌀 수 있고요. 가능성 높은 약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그렇게 독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꾸준히 쌓이고 뭔가 신뢰감 있는 데이터를 얻고 있는 약물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FcRn 저해제도 괜찮다, 시장성이 이제 막 커지고 있다. 아제넥스가 지금 MG랑 CIDP 두 개, ITP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약물들을 출시를 했는데 벌써 출시된 지 3, 4년 만에 지금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지금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지금 아제넥스에서 SC제형 이번에 CIDP에서 부작용이 나오면서 신뢰도가 조금 금이 갔고, 다음 SC제형 또 다른 약물을 시작을 할 때는 FDA에서 좀 엄격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IDP에서 SC제형 IV 맞다가 SC로 바뀐 환자들이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환이 오히려 약물을 맞았는데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FDA가 SC 질환 임상을 할 때는 뭐 큰 건 아니더라도, 큰 그런 건 아니더라도 좀 깐깐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뮤노반트는 애초에 SC제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뒤로 한 채 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허가 2043년까지 남아있고, 특허 연장 기간은 빼고 204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장까지 하면 45년, 46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특허가 아직 한 지금 2025년이니까 2043년 18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18년 맞나요? 2025년, 43년, 18년 맞죠? 네, 18년 동안 남아있는 이 특허를, 엄청난 매력 포인트거든요. 2027년이면 그레이브스병이 임상 3상이 끝나는데 2028년에 출시한다고 해도 2043년이면 그레이브스병 시장을 14년간, 15년간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제약사에서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해더라도 환자 수가 33만 명인데 이뮤노반트 예측으로는요.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30만 명 잡아도 MG 시장이 6배고요. MG 시장이 5배, 6배 정도 되는 거고, 불응성 류마티스가 한 7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거의 4배 시장이거든요.
GD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GD도 하고 있고, 쇼그랜도 하고 있고, 뭐, 류마티스도 하고 있고, CIDP도 하고 있고, MG도 하고 있고, 뭐,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루프스도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면 사실 이게 2043년까지의 특허가 너무 매력적일 수 있다. 이 현금 흐름 면으로는. 그리고 특허 절벽으로 인해서 특허가 만료되는 이 시기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뮤노반트를 인수를 하는 마음은 우리 특허 긴 거, 그리고 실적 잘 나올 만한 거, 약 잘 팔릴 만한 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특허 기간이 긴 약물들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아마 절대적으로 많은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알제넥스에서도 지금 2027년에 펜형 주사기를 내놓겠다 했는데 그 개발을 해봐야 알고요. 보통 바이오주들이 이제 2027년 개발한다 그러면 2028년, 9년 좀 늦게 나오는 상황이 많고, 그리고 지금 SC 제형에서 CIDP에서 지금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펜형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들이나 이런 신뢰도가 그렇게 깊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 편의성만 높아지면 뭐합니까? 약물 효능이 좋아야 편의성도 들어가야 맞는 거지. 약물 효능이 안 좋은데 편의성만 좋아졌다고 약이 더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시장에서. 그거는 조금 불확실성으로 지금은 다가오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아제넥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임상이 더 잘 되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IgG 감소 농도 자체가 이뮤노반트보다 적기 때문에 뭐 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이뮤노반트가 편의성 면이나 약물 효능 면이나 임상 지금 확장하는 분위기나 특허 기간이나 2043년까지니까 특허 기간이나 아직 많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에서는 많이 눈독을 들일 겁니다. 이 특허 때문에. 그래서 아마 멀리 보면, 저희가 뭐 1년, 2년 투자하고 말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투자하실 거면 뭐, 이뮤노반트가 인수합병도 되고, 그, 약물 임상 확장이 몇 개까지 되는지도, 그것도 하나의 궁금증이고, 하나의 기대감인데,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2년, 3년까지도 투자를 해보면 만약에 데이터가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 회사는 뭐 멀리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30년 투자해서 몇십 배 먹었다. 이것도 한올로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M&A가 누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기업 가치를 몇십조 수준으로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단순히 10조 뭐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될 것 같고, 20조, 30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한올바이오파마는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할 거고, 왜냐하면 글로벌 회사에서 그렇게 기업 가치를 따졌다는 건 한올 약물에 대한 기업 가치를 그렇게 봤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시가총액 따라가야죠. 그죠? 그리고 한올은 이제 일본의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특허에 관련된 유리한 점을 토대로 한올이나 이뮤노반트가 많은 그 프리미엄을 받고 M&A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FDA 불확실성이나 뭐 약가 인하 정책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대형 제약사에서 지갑을 많이 안 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막 몇십조 한 번에 쓰는 거, 이런 건 사실 지금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나오더라도 진짜 확실한 약물들, 임상이 다 성공을 하고 FDA 허가만 바라보고 있는 약물들, 이런 약물들이 한번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물들에 대해서 뭔가 그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제약바이오 회사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거치려면 올해 말은 돼야 되는데, 내년 초쯤이나 돼야 되는데, 그때는 좀 글로벌 제약사에서 좀 지갑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이오 회사들 자체가 금리도 그렇고, 그 미국 약가 인하 정책이나 뭐 이런 제약 바이오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에 뭐 급한 반등은 나오긴 힘들 것이다. 근데 8월 6일 예상되는 이 실적 발표 때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나올지, 이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때 추가 임상 확장 질환 뭐 다른 게 추가되는지, 이것도 좀 바라봐야 될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까지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하겠지만 뭐 확정일자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뭐 공지사항에 뜨니까 그건 다들 보실 거니까 그때 또 발표하면은 또 말씀을 드리고, 좋은 데이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바토클리맙 임상 효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 나오는 거 좀 기대 이상으로 나와서 많은 주가에 서프라이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제 영상을 자면서 듣는 분도 계신다고 하고, 뭐
어떤 분은 댓글에 아직 보진 않았지만 댓글 먼저 남긴다는 분도 계시고, 예, 너무 재밌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 영상이 많이 퍼지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의 이 한올바이오 파마에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이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평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